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폭락 마감을 했었죠. 그 영향으로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7월과 8월은 그나마 안정화된 흐름을 가져간 증시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4개월 남았죠. 이 9월과 10월, 11월, 12월 해서 이 4개월의 증시 일정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러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면 9월과 10월은 증시 변동성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증시가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도 그렇지만 그 한국의 시총 상위주들의 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썩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시점, 그죠? 이 실적 장세가 열릴 때쯤이면 또 한 번 증시에 충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9월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75bp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100bp까지 지금 열려 있는 데다가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적 긴축 이 속도가 9월부터는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긴축 우려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증시에는 악재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9월과 10월이 녹록치가 않은 장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나 하반기에는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안정화는 제 생각에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내년을 기대하는 어떤 장세가 또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있을 이 9월, 10월 이 두 달을 잘 견디셔서 내년을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 방송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윌키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제가 선정한 이슈 한 서너 개 정도 되고 이 관련 기사가 한 6, 7개 정도 되는데 기사를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일단 분석을 해보고 혹시라도 관련 기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으셔가지고 정독을 하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이 개인의 공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자, 오늘 오전 11시 5분에 나온 뉴스고요. 자, 매파 잭슨홀에 이어서 양적 긴축에 대한 충격이 오나, 그죠? 9월부터 2배 속도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9월부터는 양적 긴축의 속도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올리느냐 중요하지 않다. 9월 1일부터 이 QT 양적 긴축이 매달 950억 달러씩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9월부터는 이 QT 규모가 2배가 된다고 하네요. 자, 미 중앙은행인 FED는 오는 9월부터 이 국채 미 주택 저당 증권인 MBS의 월간 축소 한도를 각각 600억 달러, 350억 달러씩 총 950억 달러 규모로 확대를 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 규모를 줄임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걷어들이기 위한 QT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양적 긴축, 즉 이 QT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앙은행이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채권을 이 시중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보통 이제 시중 이렇게 해서 시중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이는 어떤 형태를 양적 긴축, 이 QT라고 하고, 이 반대를 또 QE, 양적 완화라고 하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FED의 이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 이 대차 대조표 축소가 또 양적 긴축, 자산 매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6월과 8월에 475억 달러, 매월 국채 300억 달러, MBS 170억 달러였습니다. 자, 대비 2배 늘어나게 됐다. 자, 앞서 2017에서 2019년 페드의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 달러였음을 고려할 때 당시보다도 2배 가까운 속도로 QT가 가속화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 내용 뭐 길지만 읽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지금 양적 긴축의 속도가 이제 9월부터는 2배가 되니 이게 증시에 크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이데일리. 이 독해진 연준 증시 하락 기뻐라고 하면서 9월 최소 75bp 인상 간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오전 11시 18분에 나온 뉴스고요. 자,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여기 이 양반이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촌재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발언이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면서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시의 급격한 손실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 카시카리 총재는 당초 대표적인 비둘기 인사로 꼽혔으나 근래 들어 초강경 매파로 변신에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죠? 비둘기였다가 매파로 사람이 급격히 변화하면은 뭐 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데 자 카시카리 총재의 말대로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 이후 뉴욕 증시가 급격한 약세를 보였죠. 특히나 S&P 500 지수가 연설 당일이었던 26일 3.37% 급락을 했고 어제 또 6.67% 내렸습니다. 비트코인도 장중에 2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이 위험 회피가 심화하고 있음을 방증을 했는데 뭐 다른 말로는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 올해 6월에서 8월 중순께 증시가 약 17% 상승한 것은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의도와 시장의 해석 간의 이 단절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연초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던 S&P 지수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6일 이 두 달 동안 17.41% 급등을 했는데 자, 카시카리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장은 그렇게 고무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달 즉 7월에 FOMC 이후 증시 반등을 보면서 신나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카시카리 총재의 언급은 통화정책 피봇을 기대해 가격을 매기는데 열심히 했던 이 시장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최근 2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 조정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카시카리, 이 총재는 어찌됐든 최근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야 좀 씨알이 시장에 먹히는구나. 그냥 오히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반긴다라고 또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시장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 기조로 가겠다라고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그죠? 약 두 달여간 17%는 S&P 지수가 급등한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의 참여자인 투자자들이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신호를 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왜? S&P 500 지수가 이 제롬 파월의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발언 나온 그날 3.37% 그죠?
급락을 했고, 심지어는 어제 또 0.6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야 시장에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시장이 하락한 것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연준이 요구하는 거는 물가 지수가 2% 수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수준의 상승 구간을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금리 인상 속도와 이 긴축을 단행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 카시카리 총재가 그렇게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이 방금 전에 보셨던 양적 긴축 2배 이야기와 독해진 이 연준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하반기 이제 9월부터 있을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여 간의 어떤 증시 상황이 절대 녹록치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 상태가 형편없는데 막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 붙는 어떠한 테마에 휩쓸리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막 투자 자금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 두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자, 어제 오전 10시 58분 뉴스고요. 자, 인플레 감축법 피해주라더니 외국인 현대차 부지런히 담았다. 요 소제목만 봐도 충분히 이 본문 내용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IRA 법안이 일단 뭐 통과가 됐고,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IRA가 현대차라든지 국내 배터리 업체에는 크게 우호적이지 못한 법안이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주가 상당히 저조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줬죠. 오히려 뭐 피해주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은 이때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부지런히 담았다. 참고로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대차가 순매수 3위였더라고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 3위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역시나 외국인들은 참 뭐랄까요, 상당히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의 어떤 주식은 어떠한 뭐 이유로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그걸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매수하는 어떤 그런 상당히 스탠다드한 투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 오히려 이럴 때 현대차가 만약에 이 IRA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이 비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빠졌다면, 사실 IRA 통과와 관련된 뭐 비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뭐 개선이 되지 않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지금 정부에서도 미국에다가 상당히 또 요청을 해둔 상태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또 상당히 이 바이든의 웃음을 짓게 했던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IRA와 관련된 한국의 어떤 요청들, 그죠? 왜냐하면 이 뭐 보조금 그리고 또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에게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그게 오히려 상당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실적이 괜찮고, 특히나 또 뭐랄까요, 또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그죠?
그런 회사들은 어떠한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엿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준비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안에서 나온 오늘 오후 1시 23분발 뉴스인데요.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만 믿었는데 타이어 업계도 미 IRA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 관련 본문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RA 통과 법안 안에 이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 보조금 그리고 뭐 관련 어떤 세액 공제 뭐 이런 어떤 혜택들이 어 우리가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와 이 기아차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혜주로 지금 오히려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타이어 업계 완성차에 들어가는 게 또 타이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이어 업계도 후폭풍, 예, 이 또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타이어 3사도 뭐 타이어 3사라 하면 뭐 한국, 금호, 넥센인데 이 타이어 3사도 미국에 이 추가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주가 IRA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는데 외국인은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타이어 뭐 마찬가지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다면 역시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자, 22년 8월 30일. 자, 오후 1시 신분에 나온 뉴스고요. 자, 석유 메이저 쉘 CEO가 자, 유럽 에너지난 몇 년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본문이 뭐 길지가 않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의 현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영국 가디언 신문에 따르면 글로벌 정유기업 쉘을 이끄는 벤 최고 경영자가 29일 노르웨이에서 경쟁사 토탈 에너지와 이 탄소 배출 억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판베르던 CEO는 자, 해결책을 찾기까지 몇 차례 겨울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든 수월하게 끝날 거라는 생각은 옆으로 치워놔야 한다. 그건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상승을 험난한 겨울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EU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 40%를 책임지던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휘두르고 있어 가스 도매가는 1년 전보다 12배로 올랐다고 가디언은 전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지만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는 낮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스 공급을 쥐락펴락하며 제재 해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유럽도 에너지 위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요. 참고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슬로베니아에서 기자들을 만나 EU가 비상조치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유럽 에너지난, 유럽의 어떤 뭐 전기난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또 물가가 오히려 유럽은 또 제대로 잡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오히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런 뉴스를 보면 에너지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 또 폐배터리, 그죠? IRA와 맞물려서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주가들이 연이어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오늘 참고로 포스코 홀딩스도 이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 보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 8월 26일에 발표한 뉴스인데, 유럽 폐배터리 사업 본격화라고 하면서 이 폴란드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스코 홀딩스가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죠? 폐배터리와 관련한 또 수혜주로 이 대형주인 이 포스코 홀딩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본문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기사 찾으셔서 정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면 이 폐배터리가 IRA와 관련해서 수혜 업종인 건 맞느냐? 그리고 수행 업종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 뉴스에서 제가 한번 그 왜라는 어떠한 물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다슨 배터리에서 소재 추출. 자, 미 인플레 감축법 돌파구 될까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자, 머니투데이 8월 30일 오전 5시 41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미국이 자국 내 이 공급 생산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IRA를 통과를 시키고,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원자재법인 RMA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 배터리 업계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원재료 조달이 최대 난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해서 새 배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이 탄력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의 핵심은 완제품만 아니라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역내 조달을 강제한다는 점인데,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하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과 경쟁 관계인 K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중국이 장악한 원재료 시장에서의 자립화가 숙제로 남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자, 올 상반기 수입된 니켈과 코발트, 망간이 이 97%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NCM, 자, 니켈, 코발트, 이 망간, 이 3원계 배터리 근간인 광물들인데, 배터리 제작에 필수적인 이 산화 코발트, 인조 흑연, 수산화, 리튬 등의 이 중국산 수입 비중도 각각 89, 91,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은 신규 설비 투자의 상당수를 북미, 유럽 지역에 집중을 했는데, 이들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는 이 주요 소재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광물 의존도만 낮춘다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중국 배터리 업계를 압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자, 배터리 핵심 광물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핵심 산지인 아프리카 지역의 광산 상당수도 이 중국계 자본이 잠식을 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럼에도, 자, 미국은 2024년부터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를 충당해야지만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이 미국이 요구하는 이 조달 체계 구축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서 업계 내부에서는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업계는 자, IRA 통과를 계기로 폐배터리 사업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기는 했지만, 자, 중국을 대체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또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기술 개발이 빨라져도 기본적으로 폐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수거돼야 하고 IRA 이력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터리 재활용은 중국 의존을 줄이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수거되는 이 폐배터리는 하이브리드 위주라 이 대당 배터리 수거량 자체가 적고 자, 순수 전기차 폐차 시점에 발맞춰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미국이 수거된 폐배터리의 생산 이력까지 만약에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할 경우 폐배터리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시기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IRA와 관련해서 폐배터리가 또 이 수혜로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나 좀 불확실한 면이 많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런 어떤 테마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 않는 어떤 호재 그리고 또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 어떤 많은 기간이 남았다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이런 어떠한 재료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수혜보다는 이 철강과 관련해서 중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 철강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수익성 개선과 앞으로 또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뒷받침이 될 거고 또 포스코 홀딩스는 또 오히려 또 배당금도 어느 정도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 배당 매력도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죠? 오히려 폐배터리 수혜주로 뭐 포스코 홀딩스를 보기보다는 그죠? 그냥 요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준비한 이슈 분석 시간이었고 말을 하다 보면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방송에는 역시나 롱테이크로 편집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고 여러분들께 좀 진정성 있게 방송하는 점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좋아요, 응원 댓글을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방송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힘이 저에게도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